안녕하세요. 세상 천하의 염치라고는 눈꼽만치도 없는 남자친구와 결혼 준비 도중 파혼을 하게 된 올해 31살 여자입니다. 거지근성은 습관처럼 몸에 배어있는 거라 어지간해서는 고쳐지지 않는다는데 억지 부리는 꼴 보니 정말 그 말이 틀린 말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앞으로 제 남은 평생을 그 꼴을 보면서 고쳐지지도 않는 거지근성 고쳐보겠다고 스트레스 받으며 사느니 주변 사람들한테 파혼했다고 잠깐 쪽팔리고 말지 이 문제로 길게 끌 것도 없겠다 싶어서 과감하게 파혼을 결심했어요. 효도가 하고 싶었으면 평소에나 잘하지. 직접 하는 것도 아니고 왜 효도를 저한테서 찾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남자친구를 정말 오래 알고 지냈습니다. 제 취미가 영화 감상이거든요. 인기 있는 영화부터 시작해서 마이너한 영화들까지 장르를 가리지 않고 보고 있어요. 남들 다 보는 인기 많은 영화는 같이 보러 갈 사람 찾는 게 그리 어렵지 않거든요. 친구들도 같이 보고 싶어하고 가족 영화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 모시고 같이 보고 그랬고요. 그런데 조금 영화가 인기가 없다 싶으면 같이 보러 갈 사람 찾는 게 그렇게 힘들었어요. 혼자 보러 다니는 것도 나쁘지 않기는 했는데 영화를 다 보고 나서 감상을 나눌 사람이 없는 게 너무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시작한 게 영화 동호회 활동이었고 남자친구를 동호회 활동하면서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영화를 해석하는 나름의 방식이 저랑은 정반대였고 동호회 사람들과 다 같이 영화를 보더라도 항상 그날 감상한 영화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남자친구와 제가 늘 티격태격됐어요. 그러다가 미운정이 들은 건지 동호회 활동 2년을 넘길 때쯤 저희는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같은 동호회 사람으로 알고 지낸 게 2년, 그리고 연애만 3년을 했어요. 같은 동호회 사람으로 지내던 시기에는 자주 만나긴 했지만 나누는 이야기가 기본적으로는 영화와 관련된 이야기였다 보니 개인 사정이나 집안 사정 같은 사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알 방법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연애만 3년을 했는데 그 긴 시간 동안 연애하면서 남자친구가 홀어머니를 끔찍히 여기는 효자 같은 모습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어요. 3년 연애하는 동안 단 한 번만이라도 홀어머니에 대한 효심을 제 앞에 한 번이라도 보여줬었다면, 그리고 그걸 보고도 제가 결혼을 결심했던 거라면 저도 이렇게까지는 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연애 3년 차를 지날 때가 제 나이 31, 남자친구 나이 33이었으니 당연히 결혼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올해 5월쯤부터 시작해서 저희 두 사람 사이에서 결혼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고 그렇게 지난 7월쯤부터 해서 본격적으로 결혼을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양가의 결혼 허락은 물론이고 상견례까지 다 마친 상황이었습니다. 영화 동호회 사람들이 우리 동호회에서 나온 첫 번째 부부라면서 축하도 받았지요. 이렇게 저희 결혼을 축하해주는 사람이 많았는데 막상 결혼 준비 시작하니까 현실적인 문제가 머리를 아프게 만들더라고요. 사실 저희가 결혼할 준비가 완벽하게 되어 있는 편은 아니었어요. 우리나라에 부모님 도움 없이 대출 없이 서울에 집 구하고 혼수 채우고 그 비싼 결혼식 비용 내고 한 번에 다 할 수 있는 사람들 몇 명이나 되겠냐마는, 막상 집이나 세간살림 이런 거 다 빼고 결혼식 비용만 해도 최소 5천에서 6천은 들어간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제가 모아놓은 돈이 딱 6천밖에 없었거든요. 아껴 쓰면 아꼈지 절대 과소비하거나 흥청망청 쓴 적이 없는데 6년 직장 생활하면서 모은 게 그것뿐이라니 제가 저 스스로한테 정말 부끄럽더라고요. 분명 모으기 시작할 때만 해도 1년에 1,000만 원씩 모으면 정말 잘 모으는 거다 생각했었는데 결혼을 목전에 두고 현실적인 문제에 직면하니 조금이나마 더 아낄 걸 하는 후회가 몰려왔어요. 남자친구가 모은 돈도 액수만 따지고 보면 저랑 별반 차이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모은 게 6천이 전부인데 똑같이 6천 모아놓은 남자친구한테 왜 그것밖에 못 모았느냐 따질 수도 없는 노릇이었어요. 둘이 합치면 1억 2천, 분명 적은 금액은 아니지만 이래서 대한민국 출산율이 바닥이라는 뉴스가 그렇게 나오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이래저래 알아보니 아낄 수 있는 건 아낄 수 있겠구나 싶었어요. 허례허식 같은 거 다 생략하고 결혼식 비용이야 축의금 들어오는 걸로 어느 정도 커버가 될 테니 우리 수중에 1억이 여유자금이다 생각하고 이것저것 백방으로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집을 구한다면야 1억으로 월세 정도는 구하겠다 싶었는데
차라리 대출을 받으면 받았지 그건 아니다 싶었어요. 남자친구네 회사는 직원복지의 일환으로 대출을 도와주는 제도가 있었는데 저희 회사는 없다 보니 여기저기 은행에서 대출 상품 팜플렛 같은 걸 모아가지고 저만 따로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저희 부모님께서 뜻밖의 제안을 해오셨어요. 지금 살고 있는 저희 집에 신혼살림을 차리라고요. 부모님을 모시고 남자친구 대릴사위 시키라는 게 아니고 두 분이 저희를 위해 집을 비워주시겠다는 소리였어요. 은퇴도 했겠다. 서울 생활도 지겹고 공기 좋은 곳에서 둘이 텃밭 같은 거 가꾸면서 슬로우 라이프를 즐기고 싶으시다며 두 분은 저희한테 집을 넘겨주고 지방 어디에 가서 살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여기저기서 모아온 은행 팜플렛을 보시곤 돈 때문에 고민이 많다는 걸 눈치를 채셨던 거예요. 딸 결혼한다고 집 한 채 턱턱 해줄 만큼 여유 있는 형편이 아니다 보니 집을 사주진 못해도 양보는 해줄 수 있겠다며 내리신 결정이었죠. 부모님 집까지 뺏어가면서 결혼하고 싶지 않다고 했더니 어차피 은퇴하면 시골 내려가서 사는 게 두 분 계획이셨다며 부담 가질 거 없다고 저를 달래주셨어요. 그리고 따지고 보면 공짜로 이 집을 주겠다는 것도 아니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말라고도 하셨죠. 그도 그럴 것이 두 분이 시골 내려가서 사시더라도 거기서 살 집을 구해야 하잖아요. 마당 딸린 집에서 텃밭 같은 거 가꾸면서 살고 싶다는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계셨는데 시골이라고 해서 집값이 싼 것도 아닐 뿐더러 마당 딸린 집은 오죽했겠나요. 시골에 마당 딸린 집을 구할 돈이 있으면 차라리 그 돈을 저한테 지원해 주시는 편이 제 입장에서도 부모님 입장에서도 훨씬 쉬운 방법이었죠. 저희 부모님 계획은 이러했습니다. 일단 제가 모아놓은 6천에 모자란 건 대출을 받아서 집을 구하고 남자친구가 모아놓은 돈으로 결혼식 비용에 남은 돈은 필요한 살림살이를 마련하는 거였죠. 부모님 생활비는 두 분이 모아놓으신 노후자금도 있어서 상관없지만 대출까지 갚을 여력이 안 되니 그 대출은 제가 벌어서 갚는 걸로 하고요. 꽤나 구체적인 계획이었지만 남자친구의 의사가 더 중요하니 어떻게 생각하는지 먼저 물어보라고 하셨어요. 만약에 남자친구가 이렇게 하는 데 있어서 조금이라도 불만이 있거나 내켜하지 않는다면 그럼 다른 방법을 찾아보자고요. 저한테는 계산해 볼 필요도 없이 좋은 이야기였죠. 대출이자라고 해봐야 많아도 한 달 100만 원 안에서 해결이 가능할 텐데 대출 갚는 것도 길어야 10년일 테고 얼마가 걸리던 간에 결국 제 손에 시세 8억 정도의 아파트가 생기는 건데 결코 손해보는 게 아니었어요. 결혼하면 부부가 되는 거니 남자친구도 그걸 마다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지요. 역시나 남자친구도 바보는 아니었는지 이야기 듣자마자 거절할 이유가 없는 조건이라며 저희 부모님께서 내건 조건에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자기도 대출을 알아보고 있었지만 회사에서 나오는 대출이라는 게 액수에 상한이 있어서 결국 추가적으로 다른 대출을 알아봐야 하는 상황이었다더라고요. 그러니 그 제안이 남자친구에게는 듣던 중에 반가운 소식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결혼 준비에 박차를 가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골머리 썩을 일이 다 해결되니 다른 데서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남자친구가 갑자기 효녀심청이에 비할 데 없는 세상 둘도 없는 효자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홀어머니 두고 결혼을 하려니까 걱정이 돼서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겠다나요. 저는 처음에 남자친구가 농담을 하는 줄 알았어요. 밤에 잠을 못 자는 사람치고는 혈색도 좋고 얼굴에 기름이 번들번들한데 모자란 잠은 낮에 자고 있다는 건가? 하고 농담 삼아 받아쳐줬거든요. 그랬더니 정색을 하면서 자기가 장난치는 것처럼 보이냐고 짜증을 내더라고요. 장난이 아니었냐고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한테 갑자기 효도에 관한 일장연설을 늘어놓으면서 저를 자꾸 가르치려 들더라고요. 혼자 지내는 홀어머니 두고 장가가는데 자식이 돼서 당연히 걱정이 되는 거 아니겠냐. 너네 부모님은 두 분 다 살아계시니 모르겠지만 나는 상황이 다르다 어쩌고 저쩌고 말이 많길래 듣다 못해 제가 한마디 했어요. 그래서 어쩌자는 거냐고 어머님 걱정되니까 이제 와서 결혼을 무르겠다는 소리냐고 했죠. 그랬더니 그건 또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왜 지금 와서 생각해봐야 답도 없는 이야기를 꺼내고 앉았냐고 그거 말고도 지금 준비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 그것 먼저 알아보자고 했습니다. 부모님 걱정하고 효도하는 게 나쁘다고 한 적도 없는데 남자친구는 끝낼 줄을 모르고 자꾸 효도 노래를 불러대기 시작했어요.
듣기 좋은 꽃노래도 한두 번이라는데 안 그래도 답도 없고 듣기 싫은 소리를 반복하니 저도 인내심에 한계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남자친구한테 정신 차리라고 한마디 했죠. 그렇게 어머니가 걱정돼서 잠도 못 자겠다는 사람이 취직한 이래로 이날이때껏 집에서 나와서 혼자 살았냐고. 진작부터 어머님하고 한 집에 살면서 효도하던 사람이면 모를까 왜 이제 와서 효자 노릇을 찾냐고요. 결혼하고 나서야 비로소 진짜 효자가 된다더니 남자친구가 딱 그런 부류의 사람인가 싶어서 언제부터 그렇게 효자였는지 주제 파악 좀 하라는 뜻이었어요. 그랬더니 남자친구가 한다는 소리가 자기가 나와서 사는 게 효자 노릇하는 거라 나와서 살았던 거라고 속사정도 모르면서 그렇게 맘대로 판단하지 말라고 제 말을 되받아치더라고요. 따로 사는 게 효자 노릇이라니 그게 무슨 소리냐고 물었죠. 그랬더니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소리를 세상 진지하게 설명을 하기 시작했어요. 어머니가 혼자 몸으로 아들을 키웠다는 것부터가 보통 정성으로 되는 게 아니다. 너는 편모 가정에서 살아본 적도 없지 않냐? 부모님 두 분 다 살아계시니 죽었다 깨어나도 모를 거다 하면서 남자친구 어머니가 남자친구 본인을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뭔 소리 하는 거냐고. 그럼 우리 부모님은 어머님에 비해서 나를 덜 사랑하시고 덜 아낀다는 말이 하고 싶은 거냐고 되물었죠. 부모가 자식 사랑하는 게 다 똑같은 거 아니겠나요? 남편이 살아있다고 자식을 덜 사랑하고 없으면 더 사랑하고 그렇게 따지는 게 아니잖아요. 수치로는 표현할 수 없는 게 바로 자식 사랑이죠. 제가 저렇게 대답을 하니 남자친구가 갑자기 꿀먹은 벙어리가 되어서는 잠깐 아무 말도 못하더라고요. 그러더니 갑자기 말을 바꿔서 그런 게 아니라 어머니가 혼자 몸으로 자기를 키웠기 때문에 조금 극성맞은 게 있다는 소리였대요. 말인즉슨 남자친구 어머니가 남자친구를 너무 아끼는 나머지 눈치까지 봤다는 소리였어요. 자기가 퇴근하고 집에 돌아오면 별로 피곤하지도 않은데 자기 쉬는데 방해될까봐 어머니가 집에서 TV도 제대로 못 보시고 방에 들어가서 조용히 계신답니다. 퇴근하고 집에서 저녁을 먹을라 치면 밥도 간단히 먹어도 그만인데 남자친구 어머니가 체력은 밥심에서 나오는 거라며 매일같이 진수성찬을 차려주신대요. 퇴근 시간 한 3시간 전에 장을 봐오셔서 신선한 재료로 퇴근 2시간 전부터 땀을 뻘뻘 흘려가며 뜨거운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신다나요. 그러니까 같이 살면 어머니가 오히려 자식 눈치 본다고 편하게 계시지도 못하고 자식 뒷바라지 해주느라 자기 시간도 자유롭게 못 쓰고 오로지 자식한테만 얽매여 계시는 게 싫어서 집에서 나온 거랍니다. 뭐 나름 설득력은 있는 소리긴 했지만 남자친구를 제가 하루 이틀 알고 지낸 것도 아닌데 그게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소리라는 걸 단번에 눈치챌 수 있었어요. 일단 남자친구가 어머님 집에서 따로 나와 살고 있던 집이 어머님 집에서 지하철로 고작 한 정거장 거리밖에 안 되거든요. 지하철 한 정거장이면 솔직히 같은 동네나 다름없고 조금 피곤하긴 하겠지만 맘먹으면 산책 삼아 걸어서도 갈 수 있는 거리잖아요. 그리고 저희가 연애 기간만 3년인데 남자친구 집에 제가 한 번도 안 가본 게 아니거든요. 동호회 활동할 때부터 당시 혼자 살던 사람이 남자친구밖에 없었어서 동호회 사람들하고도 자주 드나들었기도 했고요. 그때 가보면 가볼 때마다 집이 정말 깔끔했어요. 혼자 사는 사람답지 않게 냉장고에는 온갖 반찬들이 가득했고 옷장과 세탁물도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당시 동호회 사람 중 한 명이 남자친구한테 어디 여자라도 숨겨놓은 거 아니냐고 남자 혼자 사는 집이 이렇게 깔끔한 게 믿기지가 않는다는 식으로 농담을 했었는데 남자친구가 그때 당시 대답하길 어머니랑 집이 가까워서 어머니가 거의 일주일에 한 번꼴로 와서 그렇게 챙겨주고 가신다고 멋쩍게 대답한 걸 분명히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때 자랑처럼 말한 게 어머니가 이불 같은 것도 달에 한 번씩 세탁해다가 가져다 주신다고도 했고요. 집안 구석구석이 어머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었고 연애를 시작한 이후에도 남자친구 집에 가면 항상 집 상태가 완벽에 가깝게 정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어머니가 자식 눈치 보는 게 불편해 보이고 고생스러우신 것 같아서 효도하는 차원에서 따로 살게 되었다고 한 남자친구의 말은 거짓부렁에 불과했다는 소리나 마찬가지였어요. 오히려 애매하게 거리만 멀어져서 어머님이 고생을 하면 더했지 덜한 게 없었던 거 아니냐고 따졌더니 또 말을 않더라고요. 쓸데없는 소리 할 시간에 빨리 다른 거나 알아보자고 말했는데 그제서야 남자친구가 혼자 지내시게 될 어머니가 걱정이다 하면서 말을 꺼낸 진짜 이유를
슬쩍 떠보듯이 꺼내왔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시골 내려가 살게 되면, 그러니까 우리 결혼하걸랑 그 집에 남자친구 어머니를 합가시켜서 한 집에 같이 살면 어떻겠냐고요. 방도 3개의 집도 넓던데 어머니가 같이 살면서 집 정리하는 거 도와주고 하시면 되는 거 아니겠냐고, 자기 혼자 살던 집 깔끔한 거 보지 않았느냐며 워낙에 정리정돈 안 된 거 못 버티는 성격이시니 같이 살면 분명히 여러모로 도움을 주실 거라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제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설마 저게 제정신으로 하는 소리인가 싶었어요. 결혼하면 친정 부모님 집에 신혼집 차려서 친정 부모님 시골로 내쫓고 그 집에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라는 소리나 마찬가지잖아요. 차라리 농담이었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남자친구 표정을 보나 그 말 꺼내기 전에 혼자 지내는 어머니 걱정된다면서 효자 타령 노래를 부르던 걸 보나 장난은 절대 아니겠구나 싶었습니다. 방금 5분 전까지만 해도 한 집에 같이 살면 어머니가 신경 쓸 게 너무 많아서 불편해하신다고, 그러니 나와서 혼자 사는 게 효도라고 하던 인간이 갑자기 결혼하면 어머니를 한 집에 모시고 살자고 하니 당황스러운 것도 당황스러운 거지만 무엇보다 어이가 없었어요. 제가 원래 남자친구한테 말을 심하게 하지 않는 편인데 그 순간만큼은 뭐라 하지 않을 수가 없더라고요. 미쳤냐고, 제정신으로 하는 소리냐고 따져 물었죠. 그랬더니 남자친구가 한다는 소리가 자식이 부모한테 효도한다는데 그게 왜 미친 거냐고 저한테 오히려 짜증을 내더라고요. 방금 전까지 나누던 말이랑 앞뒤가 한 개도 안 맞는 걸 떠나서 지금 이 상황에 합가를 요구하는 것부터가 말도 안 되는 거 모르냐고 했더니 기껏 한다는 소리가 그러면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니냐고 하는 겁니다. 불공평하긴 뭐가 불공평하냐고, 시세 8억 하는 아파트를 거의 거저주신다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6천으로 혼수해오고 결혼식 비용 마련해오는 게 전부인데 그 와중에 어머님까지 모시자고 하는 게 불공평한 거 아니냐고 물었더니 자기가 돈 때문에 불공평하다는 게 아니랍니다. 그럼 대체 지금 이 상황에 어디에 뭐가 불공평한 거냐 물었더니 저보고 너는 여태껏 부모님 모시고 살지 않았느냐고, 그러니 이번엔 내 차례 아니겠냐고 하는 거예요. 이 인간이 미쳤나 싶었죠. 영화 이야기 나눌 때는 생각지도 못한 해석을 꺼내면서 보기보단 똑똑한 인간이구나 싶었는데 한다는 소리가 고작 이 정도 수준이라니. 내가 부모님을 모시고 살았다는 건 또 무슨 소리냐고, 여태껏 내가 부모님 집에서 같이 살았다는 걸 모시고 살았다고 이야기하고 싶은 거냐고 물었더니 그게 맞답니다.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다 나오더라고요. 그건 얹혀 산다고 하는 거지 부모님하고 한 집에 산다고 무조건 모시고 사는 게 아니라고 한마디 해줬어요. 같이 사는 게 모시고 사는 거라면 너야말로 모시고 살 기회가 몇 년이고 있었는데 간섭받는 거 싫어가지고 집 나와서 살고 있는 거 아니냐고, 왜 갑자기 효도 타령을 하면서 같이 못 살아서 안달이 났냐고 했습니다. 하지만 남자친구는 좀처럼 고집을 꺾을 생각이 없어 보였어요. 저도 바보 같은 게 그러면 결혼 안 하겠다고 그 자리 박차고 일어났으면 되었던걸. 어떻게든 남자친구 생각 한번 바꿔보겠다고 발버둥을 쳤었죠. 앞뒤도 안 맞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게 분명 남자친구 혼자만의 생각이겠거니 싶어서 그냥 더 길게 말할 것도 없고 남자친구 어머니 본인의 의견을 듣는 게 더 빠를 것 같아서 그 길로 남자친구 집으로 향했습니다. 남자친구 말로는 자식 눈치 엄청 보시는 분이시라니 분명히 이렇게 하면 혼사짜리 파탄 날 걸 알고 계실 텐데 당연히 아들한테 쓸데없는 짓 하지 말라고 한마디 단단히 일러주시겠거니 했거든요. 그런데 이 합가가 남자친구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었다는 걸 남자친구 어머니 집에 도착하고 나서 알게 되었습니다. 앞뒤 안 맞는 소리를 한 게 남자친구 생각이 아니라 남자친구 어머니 생각이었던 거예요. 여태까지 너는 부모님 모시고 한 집에서 살았으니 이제 우리 엄마 모시고 살 차례 아니겠냐고 했던 그날 했던 말 중에 제일 멍청하고 바보 같은 말은 남자친구 머리에서 나온 거였기는 하지만요. 아무튼 남자친구 집에 도착해서 여지껏 둘이 티격태격한 내용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어머님한테 한마디 좀 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당연히 남자친구를 말려주실 줄 알았으니 찾아간 건데 세상에나? 남자친구 어머니는 더하면 더했지 절대 덜하지가 않더라고요. 그게 뭐 잘못된 거냐. 장성한 아들이 여지껏 자기 혼자 몸으로 자기 키워오느라 뼈 빠지게 고생한 어머니를 모시겠다는데 왜 그게 안 된다는 거냐 한마디 했으니까요. 그때 눈치챈 거죠. 갑자기 집 문제가 해결이 되고 그 와중에 살게 될 집이 또 넓은 집이니
이참에 어떻게 저를 잘 구워 삶아서 한 집에서 같이 살 생각으로 계획을 꾸몄다는 사실을 말이죠. 저랑 둘이서 이야기할 때는 찍소리도 못하던 남자친구가 이제는 든든한 자기 편이 생겨서 그런가 옆에서 말을 보태기 시작했어요. 억지 부리는 사람이 둘이고 저는 혼자니 그 상황만 두고 보면 자기들이 정답이고 제가 틀린 소리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나 봐요. 생각해보라면서 어머니 모시고 한 집에 같이 사는 게 저한테 결코 손해가 아니라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어머니가 그냥 오시겠다는 게 아니다. 어머니가 오시면 분명히 집안일 하는 거 도와주실 텐데, 그리고 행여나 나중에 아이 생기면 시골 가서 살고 있는 너네 부모님이 도와주실 거 같냐. 그때 가면 어쩔 수 없이 우리 어머니 도움을 받아야 하는데 그냥 처음부터 모시고 사는 게 더 낫지 않냐. 그냥 집에 돈 안 줘도 되는 상주가사 도우미 한 명 들였다고 생각하면 마음이 편하지 않냐. 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 와중에 어머님이 집안일을 도와주시는 게 제가 몸이 편할 거라고 하는 게 모르긴 몰라도 결혼하면 집안일은 일절 손을 안 댈 것 같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웃긴 건 그 와중에 어머님은 남자친구가 했던 말이 거슬렸나 보더라고요. 며느리가 있는데 내가 왜 집안일을 해야 하냐. 그리고 돈은 또 왜 안 주냐고. 집안일은 내가 도와는 줄 테니 그걸 가지고 돈을 달라고 하진 않겠지만 아이를 봐주게 되면 그건 이야기가 달라진다면서 그렇게 되면 그땐 달에 200 정도는 받아야 되겠다고 하는데 참 어이가 없었습니다. 두 사람이 하는 꼴 때문에 있던 결혼 생각도 없어지게 생긴 판인지도 모르고 월이백이니 상주 가사도우미니 어쩌니 김칫국을 한 사발 들이마시고 있는 꼴을 보니까 말이에요. 제가 시큰둥하니 대답도 없고 별 반응이 없으니까 두 사람이 이건 뭔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었나 봅니다. 그러고선 마지막 숨겨놓았던 비장의 카드를 꺼내들더군요. 일단 남자친구가 먼저 어머님이 혼자 살고 계신 집 전세금 이야기를 꺼내왔어요. 이 집에 전세금으로 1억 2천 정도가 묶여있는 상태라고요. 그 돈하고 자기 돈까지 합치면 거의 2억에 육박하는 돈이지 않냐고. 그 돈으로 집도 새 집처럼 리모델링도 하고 혼수 같은 것도 최신 제품으로 갖추면 너도 불만 없겠지 않냐고 하는 겁니다. 세상에나 정말 이 정도로 멍청한 사람은 아니었는데 사람이 뭐 하나에 정신이 꽂히면 똥인지 된장인지도 구분을 못한다는데 남자친구가 딱 그 모양이었습니다. 리모델링 그거 뭐 새 집처럼 고치는데 목돈 들어가는 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신혼살림으로 최신 가전 집에 도배해 놓는 것도 좋죠. 하지만 딱히 안 고쳐도 그만인 집이고 안 바꿔도 되는 살림이에요. 목돈이 들어간다고 한들 남자친구가 낼 수 있는 돈이라면 저도 충분히 제 돈으로 할 능력은 되거든요. 저 말 그대로 남자친구한테 말해주고 그렇지 않냐고. 그리고 어머님이 전세금 빼서 들고 오시면 그 돈이 내 돈이 되는 것도 아니고 어머님이 뭐 냉수만 드시고 살 것도 아닌데 어머님이 같이 살면서 추가적으로 들어갈 생활비는 생각 안 하느냐고 따졌습니다. 남자친구가 말발에 밀리기 시작하니 이젠 어머님이 지원 사격에 나섰어요. 협박이라고 한다는 게 아주 무섭지도 않더라고요. 네가 나랑 합가할 생각이 없다면 나도 다 생각이 있다면서 그럼 내 아들이 모은 돈은 내가 가져가는 걸로 해야겠다. 이렇게 한마디를 하시대요. 제 돈에 추가적으로 대출을 받아서 저희 부모님이 시골에서 지낼 집을 구하기로 했고 남자친구 돈으로는 일단 결혼식 비용 먼저 하고 신혼살림 급하게 장만해야 할 것들 위주로만 구하기로 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남자친구 돈을 한 푼도 못 쓰게 만들면 당장 제 돈으로 결혼식 비용이며 살림살이 장만하는 걸 해야 했으니 남자친구 어머니 입장에서는 그 돈만 틀어막으면 제가 고분고분하게 나올 거라고 생각했던 거죠. 결혼 생각도 싹 달아난 마당에 그렇게 나오니 파토를 내지 않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라고 했어요. 처음엔 그렇게 하시라고 한 말이 제가 백기를 들고 항복한 줄 알았는지 두 사람 다 회심의 미소를 짓더라고요. 오해는 풀어줘야겠다 싶어서 바로 한마디 해줬습니다. 그 돈을 가지고 구워 먹든 삶아 먹든 편할 대로 하시라고. 그냥 안 하면 되는 결혼을 그 돈 없으면 누가 무서워서 벌벌 떨 줄 아셨냐고요. 두 사람 진짜 목적이 합가해서 살고 싶은 건지 아니면 신혼집 문제가 돈 한 푼 안 들고 해결이 되었으니 아들이 모아놓은 돈을 엄마가 갖고 싶어 하는 건지 잘은 모르겠지만 나는 둘 다 할 생각이 없으니 그냥 결혼을 포기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어머님은 참 좋으시겠다고 했어요.
엄마랑 같이 사는 거 불편하다고 걸어서 15분 거리에 집을 구해서까지 혼자 살던 아들이 이제야 정신 차리고 진정한 효자가 되었으니 기분 참 좋으시겠다고요. 이참에 결혼 파토나더라도 아들을 집으로 다시 불러들이시던지 아님 아들이 혼자 살고 있는 집으로 들어가시던지 아무튼 두 사람이 꼭 한 집에 살라고요. 그리고 아드님이 바로 5분 전까지 어머님 돈 안 줘도 되는 입주가 사도움이라고 말했던 건 평생 기억하고 계시면 참 좋겠다고도 한마디 해줬네요. 그리고 곧장 고개를 돌려 남자친구한테도 한마디 해줬습니다. 결혼한다고 하니까 그동안 못했던 효도가 생각나서 아쉬웠나 본데 남한테 대리효도 시킬 생각 말고 너부터 똑바로 효도하라고요. 당신이 만에 하나 우리 알고 지낸 5년간 어머님을 단 한순간만이라도 진심으로 걱정해주고 한 집에 같이 살면서 상주하는 가사도우미가 아니라 정말 홀어머니 몸으로 아들 자식 힘들게 키워오신 어머니 대접을 하면서 효도했다면 아마 나도 모시고 사는데 아무 불만 없었을 거라고요. 그런데도 당신은 끝까지 나 대신 잘해줄 며느리가 생겼으니 한 집에 모시고 살아야겠다는 말만 하지 않았냐. 지금 상황이 내가 이 결혼을 파토내는 것처럼 보일 테지만 진짜 결혼을 파토낸 건 내가 아니라 당신 주둥이 때문이라고 그거 잊지 말고 앞으로는 어머님한테 효도하면서 살고 너가 효도하는 만큼 당신 어머니한테 효도해줄 수 있는 여자 찾아서 결혼하라 한마디 진심 어린 충고해주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제 결혼은 시작도 못하고 끝이 나고 말았어요. 후회나 아쉬움 같은 게 하나도 남지 않는 걸 보니 암만 단 하루를 시달렸다고 해도 정말 잘 내린 결정이구나 싶습니다. 한참 시골에 집 알아보고 계시던 부모님도 뭐 그런 집구석이 다 있냐며 혀를 차셨고 길게 끌어봤자 시간만 낭비하는 꼴이고 결혼을 했어도 그 마지막엔 이혼이 기다리고 있었을 테니 이혼보다는 파혼하는 게 100번 낫지 않냐면서 저를 달래주셨어요. 이왕 저한테 주기로 한 거 두 분은 하던 대로 시골에 살고 구하고 집은 저한테 바로 증여를 해주시겠다 했는데 제가 거절했습니다. 당장 결혼할 사람도 없고 지금 기분에는 결혼의 결자만 들어도 몸에서 거부 반응이 날 정도거든요. 저야말로 부모님 집에 얹혀 살면서 그동안 못 해본 효도나 하려고요. 안녕하세요. 결혼 파토내고 이렇게 2달 만에 다시 인사를 드립니다. 그냥 근황 정도 전하려고 왔어요. 결혼 파토내기로 하고 2주 정도 지나서 남자친구한테 연락이 한 번 왔었어요. 밑도 끝도 없이 자기가 잘못했다고 욕심 안 부릴 테니까 다시 시작하면 안 되겠냐고 3년이나 만났는데 이렇게 끝나는 거 억울하지도 않냐고 묻더라고요. 억울하다고 근데 결혼을 못해서 억울한 게 아니라 내가 3년이나 만난 사람이 똥하고 된장도 구분 못하는 머저리였고 그걸 못 알아본 내 자신한테 억울하니까 연락하지 말라고 전화 끊어버렸습니다. 그 후로는 남자친구한테 따로 연락이 온 게 없고요. 무슨 짓을 해도 제 마음을 돌릴 수 없다는 걸 알았는지 포기한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 얼마 전에 동호회 사람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남자친구가 이제 동호회 활동을 안 나오겠다 했는데 저보고 다시 나올 생각 없느냐고요. 남자친구도 없는데 제가 안 나올 이유가 없지 않냐고 하면서 남자친구 소식을 전해줬어요. 어머니랑 대판 싸우고 사이가 틀어져서 열받아서 아예 안 보고 살기로 했다나요. 그러면서 집도 이사를 나가기로 했다고 합니다. 아예 어머니가 엄두도 못 낼 만큼 먼 동네로요. 되도록 회사 가까운 곳에 찾을 예정이고 그렇게 되면 동호회 활동 나오는데 자기도 힘드니 이사간 동네에서 새로운 모임을 가입할 생각이라고 했다네요. 제 생각엔 제가 동호회 사람들 그 누구한테도 파혼한 이유를 정확하게 설명해주지는 않았는데 남자친구 딴에는 그게 괜히 지 혼자 찔리고 쪽팔렸던 것 같아요. 더 멀리서 사는데도 동호회 활동을 나오는 사람이 있는데 거리가 멀어져서 못 나간다는 말은 핑계에 불과한 거죠. 다른 것보다 어머니 때문에 파혼당했다고 대판 싸우고 이사까지 한 꼬라지를 보니 저런 놈하고 결혼 안 한 게 천만 다행 중에 다행이다 싶은 생각밖에 들지 않아요. 좋은 영화를 고르는 눈은 있어도 좋은 사람을 고르지 못했다는 게 아쉬울 따름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